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국 혁명과 영국의 시민혁명이죠. 청교도 혁명, 그리고 영예혁명,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왜 처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들을 다뤘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맨직물공업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공장제 기계공업이 막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더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이 전기기관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기계를 이용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고 그 기계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교통과 통신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대량 생산하려면 원료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된 이 제품들을 또 여러 군데다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발달은 필수적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통과 통신이 이때 필수적으로 크게 발달하는데,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마차를 굴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말도 없는데 마차가 굴러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깜짝 놀랐고요. 이것들이 이제 점점 개량화되면서 각지에다가 이제 철도가 놓여집니다. 철도가 놓여지면 그 전에 이제 마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료나 상품들을 대량으로 실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대 국가 간에는 풀턴이 발명한 전기선, 그 전에 배들은 대부분 노를 저어서 가거나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들이었습니다. 주로 원양항해, 대항해를 하는 것도 주로 이 범선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배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은 양의 화물들을 실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을 통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돼요. 그 신호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모스부 여러분들이 뭐 듣는지 모르지만 보통 A부터 Z까지 있는데, 그거를 따와 따이 긴 거, 짧은 거와 긴 신호,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A부터 Z까지 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 모습가 SOS죠. 구조를 요청하는 엑시트에 나오잖아요. 따따따따따따따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때 이제 시작된 게 전신이고요. 그리고 이 전신의 발명 이후에 우연히 또 이제 말소리가 이제 전달되는 이제 전화가 또 발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자,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나서 막 이제 교통통신도 같이 딱 발달하게 되는데, 물론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영국에서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런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등장했고, 그로부터 약 한 3, 40년 뒤에가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도 산업혁명이 퍼지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프랑스나 독일,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이제 산업혁명, 영국과 같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19세기 말이 되면 러시아와 일본까지도 이런 산업혁명에 성공하게 되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던 이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그 나라에서 생산된 많은 상품들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죠. 물론 영국은 그 이전부터, 영국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그 이전부터 식민지를 개척해왔지만, 이런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시 또 식민지 개발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와 그 다음에 새롭게 식민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독일,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그런 대립 끝에 나타난 것이 뒤에 배우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다른 산업 분야들도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금속이나 석유화학 그리고 전기산업도 성장해요. 그 전에 산업혁명은 주로 이제 면직물공업이라든지 기계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발달했다면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900년대를 전후해서 이제 20세기를 접어드는 즈음에 전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독일이나 미국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이 크게 성장하면서 영국을 위협하게 돼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영국을 이제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은 영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영국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뭐 2차 세계대전도 역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업 강국으로 독일과 미국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다.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농업사회, 1차 산업 중심이었던 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꾼 것입니다. 2차 산업, 그러니까 공장제 공업, 공장제 공업 단계죠. 로 바꾼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전까지 사람들이 주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일해서 먹고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가 아버지 지금 뭐고? 우리 아버지 농분대에 하는 아가 90% 있다가 이제 너가 아버지 지금 뭐고? 이러면 우리 아버지 공장 다니는 데에 하는 아가 90%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는 안 짓고 물건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또 농사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농촌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갑니다. 농촌에 더 이상 자기가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100명이 농사 지을 땅에 이제 2~3명만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98명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 98명이 대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아주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전에 도시가 아니었던 것도 금방 도시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물건을 생산하고 이것을 팔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자유롭게 시장에 의해서 조절되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이때 확립이 됩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이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귀족과 평민 이런 식의 사회 계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귀족과 평민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등장해요. 귀족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자본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귀족이 아니었던 평민 중에서도 자본가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자기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바탕으로 공장을 세워서 또 돈을 버는 이런 산업 자본가가 이제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귀족들은 이제 숫자들이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산업 자본가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 산업 자본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시민혁명하고도 서로 맞물려 있어요. 반면에 이제 농노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죠. 거의 없어지면서 새롭게 노동자라는 사회계층이 등장해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임금으로 먹고 사는 이런 새로운 사회계층이 등장합니다.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는 산업자본가는 부르주아지,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고 많이 부르죠, 그죠? 부르주아지고 노동자는 다른 말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뜻은 무산자, 재산이 없는 자라는 뜻인데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전에 귀족과 평민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층을 완전히 바꾸고 이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양분되고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르주아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대다수는 프롤레타리아트인 이런 사회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현상과 함께 제품이 대량 생산되죠. 그 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값도 비쌌어요. 근데 이제 기계에서 순식간에 뽑아내니까 제품값이 가격이 싸집니다. 대량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보급이 돼요,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물질 생활이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는 풍부해집니다. 그 전에는 차마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쉽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겉으로 보면 매우 잘 살아진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리고 물자 이동이 상당히 빈번해지죠.
많이 생산하니까 원료도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생산된 제품도 빨리빨리 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실어 나간 상품들을 시장에서 빨리빨리 또 팔아야 되고, 그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자적인 빈번해지 뭐예요? 교류의 폭도 그냥 나라 안에서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고 가끔씩 가다가 외국하고 무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대량 생산된 물건을 자기 나라 안에서만 팔아가지고는 뭐 이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나라에 뭐 파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교류의 폭이 매우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이 당연히 생산하는 모습들을 바꿨죠. 그리고 경제적인 체제도 바꾸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아까 말했죠. 새로운 사회계층이 등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산업혁명이 되면서 문자가 풍부해지고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빚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 성장인데요.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노동자와 도시민의 삶은 매우 비참해진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매우 효율적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회재산을 인정해 줌으로써 서로 경쟁 관계에서 뭐 아주 빠르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단점이 뭔가 하면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안 갖고 있는 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월급 받는 사람이 억을 모으려면 정말 미친 듯이 일하면서 한 푼도 안 써야 되는데 한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모으는 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생겨요. 그냥 뭐 이자만 받아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벌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원래 갖고 있는 돈 벌기가 쉽다 보니까 돈이 전부 다 부자들, 몇몇 부자들에게만 돈이 집중되죠. 그럼 돈이 그만큼 몇몇 부자들에 집중되는 만큼 나머지 상당히 많은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월급이 매우 작다는 겁니다. 그럼 작은 월급 받고 일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촌에서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들었죠.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고 이 돈 받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니 말고도 일하는 애들 많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시간 노동. 우리나라 지금 8시간 노동제가 이제 법적으로 돼 있어서 주당 52시간 넘으면 안 되게 막 이렇게 관철하고 있죠. 그래도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52시간 갖고 안 된다. 8시간 노동제 이거 뭐 규정하면 안 된다.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산업혁명 초반에는 12시간 일하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뭐 일반적이었죠.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일을 해야 자기가 먹고 그 겨우 먹을 수 있는 돈이 벌어졌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장이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엄청 비위생적이고 이 사람들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수도나 상수도가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의 대도시 보면은 주로 이런 빈민들은 다리 같은 데 근처에 살아요. 강 근처. 왜 그런가 하면 집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들을 처리할 데가 없었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는 별로 안 나왔겠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생활 하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데서 바닥에 그냥 버리면 자기들이 결국 다 짚고 다녀야 되잖아요. 좀 흘러갈 수 있는 데다 버리다 보니까 주로 강가나 다리 위 이런 데 많이 살아요. 그래서 매우 비생적인 데서 생활하게 됩니다. 더러운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되는 게 엄청 많았죠. 이렇게 정치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심화됩니다. 근데 잘 사는 아들은 뭐 원래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족을 능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이제 부유한 삶을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요. 자본가든 노동자든 원래는 다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본가가 되어서 진짜 도저히 상상도 없어.
없을 정도의 부유한 삶을 살고, 누구는 정말 비참하게 살고, 나는 뭔데? 자는 내하고 뭐가 다른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요.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면서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이 사회 경제 체제인데, 이 체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자본주의 체제가 결국 몇 명의 인간만 행복하고 대다수의 인간들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체제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사회 체제들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체제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이런 무산 계급이죠. 노동자가 정권을 잡고 노동자에 의한 정권을 통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가 산업을 통제하는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아니라 그런 사회를 이제 꿈꾸게 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했던 대표적 사람이 이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고요.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사회주의 사상을 구축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 엥겔스 같이 붙여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엥과 엥겔스한테 들어가는 이해를 같이 보면 ML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계속 이대로 놔두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겠다는 거죠. 사회가 붕괴되면 결국 이런 자본가들의 삶도 붕괴됩니다.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의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회 자체가 붕괴되니까 이런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아울러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